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강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제목은 이미 소개해 주셨으니까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본문 3장 구석입니다. 좀 단순하긴 한데요. 판독,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배산성 목간의 성격을 진배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배산성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배산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입니다. 주변에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지표조사를 통해서 삼국시대 유물이 다수 채집되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삼국시대 산성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 1차 발굴조사 때 2기의 집수지에서 각각 한 점씩 모두 2점의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2호 집수지 출토 목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작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을해년이라는 연간지와 함께 촌명, 날짜, 그리고 두석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 수수와 관련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배산성 목간의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간지를 을미년이나 을묘년으로 판독하기도 하는데 을해년으로 판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에 대해서는 6세기에서 8세기까지 조금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 각각 제시할 때 당시에 그 당시까지의 고고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축적된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같은 경우에는 5세기 초에서 6세기 말이고요. 배산성 초축 시점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성 목간 같은 경우에는 집수지 사용 초기에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고 1호 집수지와 2호 집수지가 비슷한 시점에 축조되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토기 연구에서는 1호 집수지 성토층에서 출토된 단각 고백편을 근거로 이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후반을 초축 상한으로 보고 있고요. 기화 연구에서는 1, 2호 집수지 출토 기화가 전형적인 삼국시대 기화고 그 기화의 상한이 7세기 중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서 고려를 해서 교집합을 찾아보면 배산성 목간의 을해년은 615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산성 목간에 관해서는 발굴조사 보고서 외에도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요. 내일 발표하시는 전덕재 선생님도 또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거칠상군 산하 한계촌의 곡물 수수 관련 장부로 보는 점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독이나 해석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배산성 목간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판독이 선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보고서나 기존 연구 성과 등을 참조해서 배산성 목간을 판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 동아시아 국가의 곡물 대여 제도 양상을 함께 살핌으로써 이 배산성 목간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2장 판독입니다. 배산성 목간은 목간의 중앙과 오른쪽 상단에서 묵서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견이 있는 글자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해석과 내용 이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뒷면에도 묵서가 확인이 되는데 굵은 필체의 조금 옅은 묵서에 대해서는 학회에 처음 소개될 당시부터 이 부분은 언급이 됐지만 앞면과의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중지가 모이면서 판독에서 대체로 제외를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간 주목하지 않았지만 뒷면 오른쪽 상단에 상대적으로 좀 녹무게 짙은
색의 무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미란 선생님께서 판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체나 농담이나 안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앞면의 묵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저도 모두 판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판독문은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발표문에서는 표 1의 판독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1-16이 약간 지금 버전이 안 맞아서 약간 어긋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치라고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1-16에 대해서는 차대의 차자와 그리고 미판독자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치로 판독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와 치의 판독은 오른쪽 상단의 무큰이 진한 부분, 여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약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그 부분을 그 옆에 부분을 이걸 세로 획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가로 획이 번진 부분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차자로 보는지 치자로 보는지 견해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판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그 옆에 첫 번째 획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글자, 이 획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여기에서 다음 가로 획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차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획이 아니라 두 번째 획에서 다음 가로 획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획의 방향이나 순서를 고려하면 차보다는 치로 판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판독에 대해서는 이미란 선생님 혼자 판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란 선생님이 이 글자를 5월 10일 중으로 판독을 하셨는데요. 대체로는 동일하지만 중으로 보기에는 세로 뚫을 곤자의 획이 조금 짧은 경향이 있고, 중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뚫을 곤자를 길게 쓰는 것이 특징이고, 이 입구자 안으로 들어가게 쓰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로 판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독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상의 판독안을 검토의 편의를 위해서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날짜별로 단락을 나눈 것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표입니다. 1은 문서의 표제이고 2에서 8은 날짜별로 발생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날짜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날짜고 동사고 그 뒤에 목적어로 볼 수 있는데요. 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사 중에서도 실수는 대산성 목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데, 잘못 받은 것, 수납 기일을 놓친 것, 규정대로 받지 못한 것 등 해석이 저마다 다릅니다. 잘못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대산성 목관을 대판촌의 의뢰년 곡식 수수 확인 문서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실수를 수납기일을 놓친 것, 수납기일을 넘긴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대산성 목관을 대판사촌에서 이제 지방 관부 거칠상군의 물품 납부기일을 넘긴 사실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장부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순 선생님 견해인데요. 이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치로 판독한 것을 차로 판독을 하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뒷 부분이랑 조금 별개의 사실을 그 사이에 기입해서 특정 물품이나 공물을 빌려준 사실을 기록한 거다 해서 약간 별도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또 실수를 규정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한 견해에서는 대산성 목관을 촌을 단위로 한 공물 납부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군에서 기록한 장부로 파악하면서 1이 제목이고 2 이하를 본문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따른 건데요. 그리고 복원 당령에 부족하거나 잃은 것, 흠실이라는 부분을 참조해서 배산성 목간이 을해년 동안의 그 흠실의 보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배산성 목간의 앞면, 그러니까 1부터 7까지는 본파사촌이 2월에 곡식을 차대한 다음에 3월부터 상환했는데 상환에게 실, 잃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점검한 문서이고, 뒷면의 8은 그 실수에 대한 추가 상한을 기록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 실수와 관련해서는 좌파리 가반 부속 문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방 문서는 8세기 전반에 작성된 신라 행정문서로 그 뒷면에 실수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그 외에도 수실이라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판독을 제시한 것은 이 표 안에 있고요. A, B, C, D는 제가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서 인명 앞에 인명별로 단락을 나눠서 표시해 둔 것입니다. 글자는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고 글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인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판독에는 사실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판독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판독이 이견이 없어도 해석에는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 실자와 상자 그리고 축으로 읽을 수 있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제가 여기 이름표 2개를 바꿔서 붙였는데 여기 남풍현 선생님께 이쪽이고요. 영목정매 선생님께 이쪽 겁니다. 그래서 수를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아래에서 받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상미를 속미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쌀, 그리고 실과 축을 각각 잣과 호두의 가차 표기로 보고 그 미오리 나말 등이 기록처보다 상부에 속한 존재로서 이들이 쌀과 잣, 호두 등을 내려준 것으로 기록한 지방 가나의 출납장으로 파악할 견해가 있습니다. 또 실수와 수실이 한 문체인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고 똑같이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서 상미는 상품의 미라는 의미이고 축은 약자로서 공류의 일종, 특정하진 않으셨지만 공류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뒷면의 내용은 이제 영월지 나말 이하의 이인에 대한 상품미와 곡물의 수량 그리고 그 수령 여부를 기재한 것으로 보면서 이게 좌우사록관 혹은 능전에서 관인들에게 복록을 지급할 때 작성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소개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급여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축을 12월의 월봉 그리고 실을 유고로 인해 수령하지 못했던 전월의 월봉으로 보면서 그걸 의미하는 기호로 보고 뒷면을 월봉급여 관련 문서철에서 떨어져 나온 12월의 관인별 급여 기록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고요. 또 그간 대체로 대사로 판독되어 온 글자에 대해서 촌락을 의미하는 무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간은 거의 다 대사로 판독이 되어 왔는데 이순 선생님께서 이거를 망라라고 하고 무라로 읽으면서 이것이 촌락을 의미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서 실수는 수납하지 않은 수실은 수납하지 않은 것, 실수는 수납 기회를 놓친 것, 그리고 상미는 상등의 미, 축을 나락으로 파악하면서 특정 인물과 촌락이 실수와 수실 그리고 수했던 곡물과 수량을 검수한 장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땡땡 대사라고 이해를 해왔던 거면 그게 개인이 아니라 마을, 촌락을 단위로 수납을 한 기록으로 파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들과 좀 다른 각도에서 축을 겉보리의 석좌로 보고 실을 잃어버린 말을 지칭하는 걸로 보면서
가반 문서 앞뒤 전체를 내성의 마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뒷면은 목마를 담당한 관리와 목자인 4명의 인물이 마료로 겉보리를 받고 그 대가로 쌀을 납부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상납하다 축을 벼인자의 그 이체차로서 이순 선생님 견해가 최근 견해여서 이걸 받아서 하신 건데요. 벼로서 각 관인에게 지금 이 벼를 의미하는 걸로 보고 가반문서 뒷면이 관청이 창고에 수납되어 있던 벼를 각 관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탈곡해서 상납하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한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반문서 뒷면에 관해 이 의견을 그대로 받으면서 실수는 규정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A 부분이 원래 5글자밖에 없는데 이 앞뒤 부분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벼 2석을 받고 쌀 10두를 올렸다. 아직 못 받은 쌀이 얼마다 라고 해석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A의 실수를 국가가 관인으로부터, C의 수실은 관인이 국가로부터 규정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둘 사이에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C에서 그 벼 1석 10두의 동사가 없기 때문에 수실의 수는 받았다라는 의미로, 수실에서 수와 실을 그전에는 합쳐서 이해를 했다면 이걸 떼서 수가 이 전체에, C 전체에 걸리는 동사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아서 올려야 할 것이 이만큼인데 실제로 받은 것은 이거고 그래서 올린 것은 이만큼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실을 조금 분리해서 수는 동사고 실은 명사라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조금 장황해졌지. 그걸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 요거고요. 표로 분류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ABCD 모두가 받아야 될 것이 벼 2석이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일정량이 표준량이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받을 만큼 받지 못하고 요만큼만 받아서 이만큼만 올리게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실수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다소 장황해지긴 했지만 그 실수라는 것은 결국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의 해석을 바탕으로 배산성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표제로서 곰파사촌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명기한 표제라고 보았고요. 4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뭔가 미납량의 일부 혹은 건수로 파악했지만 이게 미납량으로 보기에는 내 건보다 많고 그리고 건수를 기록할 까닭도 굳이 없지 않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2에서 7은 모두 다 본물인데 이 부분은 곰파사촌의 실수와 관련해서 의뢰년 2월 1일에서부터 4월 1일까지 날짜 순으로 발생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여기 삭3일과 삭 21일 부분은 앞에 월이 없는데 삭이라는 부분이 그 월이 기록되지 않은 날짜인 3과 6 앞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기록된 월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날짜 순으로 발생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2는 이제 의뢰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정대로 받지 못한 것,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인지를 정산한 치라는 것이 정산을 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쓴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3, 4, 5, 6은 이제 날짜대로 받은 날과 받지 못한 어떤 다른 일이 발생한 것을 기록한 거, 그리고 받은 날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터 6에 대한 여기까지 받은 것을 정리하면서 4월 1일에 이 상법동이라고 해서 뒷부분은 알 수 없지만 4월 1일에 이제 법에 따른 이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에 따라 어떻게 했다라는 후속 조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내로 수라고 해서 4월 1일 이후에 결정된 내용에 따른 2차 수납장부로 보았습니다. 특히 앞면에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8을 뒷면에 단독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7로서 그 이전까지의 수납에 대해 1차적으로 행정 처리가 완결됐다라는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그 후속 조치로서 5월 10일 이내로 받아야 할 추가 수납량을 뒷면 모두에 기록함으로써 이후 추가 수납이 됐을 때 그 밑에 쭉 따라 쓸 수 있도록 이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배산성 목관은 결국 거칠상군의 곰파사촌에 대한 곡물 수수 관련 기록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공식적인 관의 출납 가운데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은 사실 많지가 않고 한정적이고, 더군다나 배산성 목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시기가 2월에서 5월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걸 조세 수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진대와 관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대와 관련한 각 국의 사정을 조금 살펴보면 네, 배산성 목관은 백제의 대식이나 일본의 출거 관련 목관 양식과는 조금 일정한 양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마루 오간 가운데서는 보다 다양한 양식의 대식 관련 목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백제의 대식이나 백제나 일본의 대식이나 출거 관련 목관과는 조금 다른 양식입니다. 주마루 오간에는 세 유형의 대식 목관이 있는데요. 대식 인미관과 출미관, 그리고 대식 인명부가 그것입니다. 그중 대식 및 상한에 관한 기록인 인미관은 개별 대식에 관한 세목관과 소개관, 소결관, 총계관이 표제 문서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완전한 장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미소개관 같은 경우에는 향의 이름과 날짜, 대식미의 명목, 수량과 함께 상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달 간격으로 별개의 목관에 기재되는 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촌별로 일정 시기 동안 곡물 거둔 것을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배산성 목관과 유사하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배산성 목관도 진대와 관련한 촌별 소개관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또 고구려의 진대 규정에 따르면 3월부터는 광곡을 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2월까지는 전해에 빌려준 광곡이 환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산성 목관은 3월에 시작되는 의뢰년의 진대 사업에 앞서서 2월 1일을 기준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2월 1일 기준으로 촌락별로 전해인 갑술년에 진대 미상한량을 계산해서 2, 3월에 걸쳐서 징수를 하고 4월 1일에는 그 두 달간의 경과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1차적으로 행정 처리를 완결하고 또 후속 조치로서 5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어떤 2차 수납장부의 작성까지 1년의 과정을 기록한 거칠상군의 곰파사촌에 대한 갑술년 진대사업 관련 문서가 아닐까라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재난이나 흉년이 든 해에 그 백성에게 곡식을 대여해주고 추수 상한하게 하는 곡물 대여 제도는 국가와
따라서 진대 외에도 대식이나 출거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진대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 16년에 시작된 것으로 매년 3월에서 7월에 백성들에게 가구의 수에 따라 광곡을 빌려주었다가 10월에 환수하는 제도였는데 주로 백성의 생활 안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백제의 대식 같은 경우에는 좌관대식기를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 이걸 통해서 7세기 초에 대식이 있었고 관에서 공적 공물 대여를 한 기록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율이 5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고요. 중국과 일본의 출거 같은 경우는 율령을 통해서 좀 더 그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본 양로령에 따르면 이 출거, 곡식 출거는 개인 간 계약을 사계를 인정을 하고 상환 기간이 1년이고 이자 제한 그리고 복리 계산 금지 규정 등이 있고요. 이 비슷한 규정이 송의 천성령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송형통에 인용되어 있는 당령과 일치하기 때문에 당 출거도 유사한 양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출거 외에도 진율로서의 진대도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빈동에게 식량 등을 대여해주는 전통은 선진 시기부터 확인이 되는데요. 한대에도 빈동에 대한 진대가 이루어졌고 한대 이후에도 진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곡물에 대한 대여는 단체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데 진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사료상에서 진대가 처음 보이는 것은 조금 늦습니다. 속일본기의 경운 4년 기사인데 그 뒤에 4년 뒤에 이어서 이제 차대와 진대가 모두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무렵이 되면 진대와 차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세기 이전에 일본 서기나 7세기 못간에는 진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도라는 표현만 확인이 되는데요. 이는 출거, 즉 차대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8세기부터 공출거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면서 출거의 운영을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게 됐고 이를 위해서 출거 운영 방법도 7세기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8세기 이전에 진율 성격의 진대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7세기까지는 진대와 차대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대도로서 운영이 되다가 8세기 이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고려사 시카지에 따르면 이제 진율로서의 의창과 심리적 성격의 차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이르면 진대와 차대가 명확히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영 차대를 통해서 심리활동을 전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된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보호를 설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도 했는데요. 학보가 고려 태조 때 설치되었기 때문에 신라 말에도 관영의 심리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신라봉기 문왕 9년조나 아니면 신당서 신라조를 통해서 신라에도 공물대여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대에는 이게 심리적 목적, 심리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적 목적의 공물대여의 상한은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차를 판독하면서 배산성 목간을 차대와 관련한 문서로 파악한 견해도 있습니다. 또 진대와 출거를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를 이해하면서 백제의 대식에 대해서도 그 이율에 주목해서 국민의 생활 안정책이라기보다는 차대로서 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가까운 출거와 보다 유사한 제도였다라고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진대나 백제의 대식에서 재정 수입의 기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재정 수입은 사실 진대의 원곡이 아니라 이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고구려의 진대에는 이자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좌간 대식기의 경우에도 단순히 50%의 이율에 주목하면 고리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재되어 있는 총 대식량이 19석인데 총 상한량은 11석으로 이후 혹시 추가적인 상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총 대식량 자체를 초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출거를 지방 재정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은 율령제 정비되는 8세기 이후 일이고 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출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역사회 수장층의 종자국 분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대 일본의 출거가 한반도에서 수용되었다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재정 수입의 기능이라는 것은 7세기 이전 동아시아 고대 국가의 곡물 대여 제도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한반도와 일본은 아직 그것이 분리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세기 초 신라에서도 국가가 운영한 곡물 대여 제도가 재정 수입원으로서는 기능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배산성 목간의 곡물 대여라는 것도 적극적인 재원 확보라기보다는 민생 안정 목적의 진대적 차원이 아닐까라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